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로켓 개발을 평생 했고 항공우주연구소 원장을 지냈던 최연석 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6월 21일 오후 4시에 성공적으로 발사한 누리호의 위성 발사 과정을 통해서 뉴턴의 운동 법칙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번에 그 누리호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난 30년 동안 사실은 로켓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KSR-1이라는 1단형 과학 로켓은 1993년에 발사를 해서 40여 킬로를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개발한 2단형 과학 관측 로켓 KSR-2는 1998년에 발사를 해서 138킬로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개발한 액체 추진제 과학 로켓 KSR-3는 2002년에 성공적으로 발사를 해서 42km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랑 공동으로 개발했던 나로호를 이용해서 2013년에 무게 100kg짜리 인공위성을 발사한 바가 있고요. 이런 기술을 종합을 해서 그동안 개발했던 누리호를 이용해서 지난 6월 21일 날 인공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로켓 개발에 한 3조 원 이상의 연구비를 사용을 했고요. 시간도 한 30년 이상 이렇게 걸려서 독자적인 국산 우주 발사체를 이번에 개발해서 발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주 발사체나 로켓은 뉴턴의 운동 법칙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뉴턴의 운동 법칙은 관성 법칙, 가속도 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누리호가 인공위성 발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뉴턴의 운동 법칙이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누리호는 3단형 액체 로켓 시스템입니다. 전체 길이, 높이는 약 47.2m고요. 1단의 직경은 3.5m, 그리고 2단하고 3단의 직경은 2.6m입니다. 추진제는 산화제는 액체 산소를 사용하고 연료는 등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리호가 이륙할 때 무게는 200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0톤짜리 누리호를 발사하기 위해서 일단 그 로켓에서 약 300톤 F에 해당되는 이런 큰 힘이 만들어집니다. 누리호는 700km의 원궤도에 1.5톤짜리 무게의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이런 성능의 우주 발사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누리호의 부품 수는 약 37만 개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척 복잡한 이런 우주 발사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단을 소개해드리면 1단의 길이는 약 26.1m, 그리고 직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5m입니다. 1단 로켓의 무게만 약 147톤입니다. 전체 무게의 약 73.5%에 해당되는 아주 무거운 이런 무게로 되어 있고요. 전체 무게 중에서 약 131톤이 추진제에 해당이 되고 탱크의 무게는 약 16톤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 로켓은 300톤 F의 추력을 약 128초 동안 이렇게 작동을 하도록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분리를 위해서 역추진 모터, 고체 모터 8개가 몸통의 중간에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2단 로켓은 1단 로켓보다 작습니다. 전체 길이는 약 18.5m고 직경은 2.6m. 그리고 연소 시간은 약 143초 정도 되겠습니다. 75톤짜리 엔진을 하나를 사용하는데 진공에서는 추진력이 좀 더 크게 나와서 약 80.5톤 F의 이런 추진력을 발생하게 되겠고요. 전체의 무게는 약 42톤 정도 됩니다. 전체 무게의 약 21%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탱크의 무게만도 한 5톤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역추진 고체 로켓 모터 2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가속 모터도 또 8개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단 로켓은 길이가 7m, 그리고 직경은 2단과 같은 2.6m입니다. 추진력은 약 7톤 F의 힘을 만들어내고 약 530초 정도의 연소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무게는 약 12톤 정도 돼서 누리호 전체 무게의 약 6%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누리호에는 크게 두 종류의 액체 엔진을 사용합니다. 1단하고 2단에 사용되는 추진력 75톤급의 엔진이 있고, 또 3단에 사용되는 7톤급 엔진이 부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2단 엔진 같은 경우에 1단 엔진보다 아랫부분이 더 넓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2단 엔진이 작동하는 이 높이가 고도 한 60km 이상에서 작동이 됩니다. 60km 정도 되면 공기가 희박해서 대기압이 아주 약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압이 약한 상태에서 아주 좋은 이런 성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노즐의 아랫부분을 이렇게 넓게 개량을 했습니다. 이 로켓 엔진은 신뢰성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75톤급 액체 엔진은 33개를 만들어서 그동안에 184회의 실험을 거쳤고요. 7톤급 액체 엔진도 12개를 만들어서 그동안에 93회의 실험을 거쳐서 아주 성능이 좋은 이런 로켓 엔진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75톤급 엔진의 그 추진제가 흐르는 이런 그 흐름들을 보면 이 산화제 통에 있는 산화제가 바로 이렇게 내려와서 산화제 펌프에서 압력을 작용하면 이 힘에 의해서 바로 이렇게 엔진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도 연료 탱크에서 이렇게 연료 펌프를 통해서 연소실에 이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연소실 위에서 이렇게 분사를 하면은 이 부분에서 연료하고 산화제를 혼합을 시킨 상태에서 이 점화기를 이용을 해서 점화를 해주면 이 연소실의 압력이 대기압의 60배 정도로 이렇게 커지는 이런 고압 상태가 되고, 이 고압 상태의 연소 가스가 이 부분을 우리가 노즐이라고 하는데, 노즐 목을 통과하면서 섭씨 3,500도 정도의 이런 고열의 가스로 만들어집니다. 이러면서 여기에서는 약 75톤 호스의 이런 큰 힘이 만들어집니다. 로켓 엔진에서 연소 가스를 바깥으로 분출을 하게 되면
그 반작용으로 또 로켓이 바로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뉴턴 운동 법칙의 작용 반작용 법칙이 그대로 잘 적용이 됐다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공우주연구소에서 만든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그 항공우주연구소에서 정성을 들여서 엔진의 각 파트를 이렇게 조립하는 과정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연소실 윗부분이 지금 조립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여드린 것은 이제 산화제 펌프입니다. 연료통에 있는 산화제를 연소실로 보내는 작업을 하고요. 연료 펌프는 연료통에 있는 연료를 연소실로 보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스 발생기는 바로 연료 펌프와 산화제 펌프를 구동시켜주는 이 터빈을 움직여주는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터빈 배기 노즐은 터빈 그 가스 발생기에서 나온 가스를 흘려보내는 이런 그 장치고요. 짐벌 액추레이터는 엔진 자체를 이렇게 상하 좌우로 움직여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연소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료하고 산화제를 혼합시킨 상태에서 폭발을 시켜줍니다. 이런 엔진이 1단 로켓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4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액체 로켓 엔진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발사 과정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오후 4시에 누리호가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이륙을 했습니다. 이륙할 때의 누리호의 무게는 약 200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잘 보셨겠지만 발사가 된 이후에 계속 이렇게 하늘로 솟구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 3단 로켓이라는 이야기는 1단 로켓과 2단 로켓, 그리고 2단 로켓과 3단 로켓이 이제 서로 분리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발사된 로켓은 약 120초 뒤에는 1단 로켓하고 2단 로켓이 고공에서 이제 분리가 되는데, 분리될 때 어떻게 분리되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단 로켓과 2단 로켓이 분리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분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단 로켓에 보면은 역추진 로켓이 전부 8개가 이렇게 삥 둘러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분리할 때는 이 역추진 로켓이 이쪽으로 이렇게 그 화염을 분사를 해서 떨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2단 로켓에도 고체 로켓으로 이렇게 가속 로켓이 달려 있습니다. 가속 로켓이 8개가 달려 있어서 이 가속 로켓은 이제 또 밑으로 이렇게 그 화염을 그 분사를 해서 이 분리면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아래처럼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겠습니다. 2단 로켓은 위쪽으로 분리가 되고 1단 로켓은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서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1단 로켓하고 2단 로켓을 이렇게 분리할 때 사용되는 고체 로켓에 대한 지상 연소 실험을 하는 광경입니다. 추진력은 약 2.5톤급 정도 되는데, 이런 로켓을 1단에 8개, 또
2단에도 좀 더 소형인 고체 로켓을 8개를 부착을 해서 단을 분리할 때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분리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고체 로켓을 개발할 때 지상 실험을 하는 이런 광경입니다. 고체 로켓은 약 1톤 정도, 1초 정도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로켓 몸통 속에, 몸통 중간에 저렇게 고체 로켓이 달려 있어서 1단하고 2단이 이렇게 분리될 때 충돌하지 않도록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텔레비전을 보시면서는 그 60km 위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이런 형태로 이렇게 완벽하게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소형 고체 로켓이 이용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사한 지 123초가 되면은 1단 로켓과 2단 로켓이 이제 분리가 됩니다. 이륙할 때는 약 1톤씩 1초에 1톤씩 추진제를 사용을 합니다. 123초 동안에 약 123톤 정도의 이제 추진제를 소모를 해서 62km 고도까지 이제 올라왔고 분리할 때의 속도는 초속 1.7km의 속도가 됩니다. 여기서 1단 로켓을 이제 분리시키게 되는데 1단 로켓 이 빈 무게만도 이제 16톤 정도가 되니까 누리호는 이제 그만큼 더 가벼워져서 빨리 고공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1단 로켓 분리된 1단 로켓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발사 지점으로부터 약 143km 떨어진 지점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발사대 위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143km 그 떨어진 지점에 낙하를 하는 이유는 바로 상승할 때 분리하기 전까지 상승할 때 이 그 속도에 의해서 계속 날아가서 이렇게 태평양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단분리가 이루어져서 빈통이지만 이렇게 143km까지 이렇게 날아가서 떨어지는 것은 바로 이 관성의 법칙, 뉴턴의 관성 법칙에 의해서 비행하려고 하던 물체는 계속 비행하려고 한다 하는 이게 이제 관성의 법칙인데,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143km를 날아가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항공우주연구소에서 만드는 그 이륙 장면과 분리하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로우주센터에서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발사장에서 카메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은 뭐 몇십 초 안 되기 때문에 곧 이제 눈에서 사라집니다. 이제 단분리가 이루어지는데 외부에 있는 카메라로 찍은 상태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분리되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역추진 로켓과 이제 가속 모터도 이제 점화를 하면서 방금 떨어지는 거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건 그 2단에 설치해 놓은 카메라를 통해서 1단이 떨어지는 거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발사할 때 이런 거를 이제 보면서 제대로 1단하고 2단이 분리가 됐구나 하는 거를 발사하는 그 현장에서는 전부 실시간으로 사실은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발사대를 이륙한 지 227초가 되면은 고도의 한 202km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속도도 초속 약 3.2km로 이렇게 커졌는데 이 초속 3.2 킬로미터입니다. 킬로미터 정도 되면
이건 그 KTX가 빨리 달릴 때에 약 38배 정도로 아주 빠르게 이렇게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 페어링은 발사할 때 인공위성을 보호해주는 이런 장치인데, 이거의 무게만도 이제 거의 1톤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고공에 200km 정도 올라오면 이제 공기가 없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이 쓸모없는 페어링을 분리시킴으로써 누리호 자체가 가벼워져서 이제 또 더 빠른 속도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발사대를 이륙한 지 269초가 되면은 약 273km의 고도까지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속도는 초속 약 4.3km까지 이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분리된 2단 로켓도 약 발사장으로부터 2,800km 정도 떨어진 태평양상에 이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 고도가 273km에서부터 바다로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지는 과정에서 사실은 전부 이제 불타버리고 거의 뭐 바다에 떨어질 때쯤에는 아무것도 안 남는 이런 상태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타지 않았다면은 저렇게 이제 멀리까지 날아가는데, 이것도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그 멀리까지 날아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단이 분리되고 바로 이제 또 그 분리되는 과정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단 분리가 이제 성공을 했고, 이제 3단 로켓에 방금 전에 이제 페어링 분리하는 거 다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페어링이 분리가 돼서 이렇게 바다로 떨어지는 광경이고, 다 타버린 이제 그 2단은 이렇게 이제 분리가 돼서 분리가 되고, 바로 이제 또 3단에 점화가 돼서 이제 3단 로켓을 이용해서 계속 상승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3단 로켓은 1초에 20kg씩 추진제를 사용을 해서 약 524초 동안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3단 엔진은 누리호가 발사대를 이륙한 지 약 793초, 약 13초 정도 지난 상태에서 3단의 엔진이 이제 중지가 됩니다. 3단의 엔진이 중지가 됐을 때 3단하고 3단 앞부분에 이제 인공위성이 붙어 있는데, 이때 고도는 약 700km 정도까지 올라와 있고, 그리고 속도도 초속 7.5km가 됩니다. 초속 7.5km면 우리 KTX의 약 90배 정도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비행을 하게 되는데, 700km 상공에서 초속 7.5km가 되면 바로 인공위성이 되는 이런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부터는 그 다 탄 3단 로켓하고 인공위성이 앞에 달려있는 인공위성이 이제 같이 전부 인공위성이 돼서 지구 궤도에 진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3단 로켓 다 타버린 거지만 3단 로켓하고 성능 검증 위성이 이제 붙어 있는데, 약 897초가 되면은 분리시킵니다. 발사장을 누리호가 이륙한 지 약 15분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누리호는 1.5톤급의 인공위성을 우주에 발사할 수 있는 이런 성능이기 때문에, 그 성능 검증 위성은 무게가 약 한 200kg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성 모사체라고 해서 약 1.3
무게 1.3톤짜리 위성 모사체를 또 같이 싣고 올라가야 궤도에 이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성 모사체는 이건 완전히 그냥 쇳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3단 로켓하고 위성이 분리되는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단에서 3단이 분리가 되고 이제 점화가 돼서 500초 동안 530초 동안 계속 이제 작동이 되고 속도도 2배 이상 이렇게 증가해 가지고 제1우주 속도인 초속 7.5km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는 이제 인공위성이 된 상태인데 3단 로켓에서 지금 위성이 분리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성 분리되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그 위성 모사체가 분리되는 것까지도 3단 로켓에 달려 있는 이 카메라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사대를 누리호가 이륙을 해서 지구 궤도에 인공위성을 진입시킬 때까지 약 16분 동안 일어났던 이런 과정을 우리가 상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위성이 700km 높이에서 초속 7.5km의 속도로 이렇게 계속 지금도 지구를 돌고 있는데 한번 지구 궤도에 진입할 때 속도를 만들어주면 그 속도로 계속 돌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지구 궤도에 진입할 때 만들어지는 이 속도에 의해서 계속 지구를 회전하는 것도 역시 그 뉴턴의 운동 법칙의 하나인 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인공위성이 지구를 계속 돌게 됩니다. 700km라고 하지만 뭐 거의 진공 상태지만 그래도 완전한 진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700km 궤도에서도 오랫동안 돌면은 공기하고의 마찰이 생겨서 속도가 초속 7.5km에서 자꾸 이제 줄어들게 돼서 나중에는 몇십 년 지나면은 지구로 이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이제 지구를 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로써 누리호가 발사된 이후에 인공위성을 지구에 진입시킬 때까지 과정과 그리고 각 과정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내년 말까지 우주청을 설립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런 우주 개발에 관련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우주 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 국가 우주 개발을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